빠숑의 세상 답사기. 안녕하세요, 빠숑입니다. 빠숑의 세상 답사기. 네, 이시안 교수님께서 빠숑의 세상 답사기 2부를 시작해 주셨습니다. 아, 진짜 뇌생남이라는 표현이 네. 왜 나오는 줄 알겠습니다. 그래요? 어떤 질문을 하든지 간에 명쾌하게 답변을 주세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자기 얘기를 하는 거랑 이렇게 답변을 주시는 거랑 제안을 하는 거랑 다른데 이시안 교수님 같은 경우는요, 상대방이 필요한 정보를 평생 동안 주고 사셨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되셔가지고 상대방이 필요한 것들을 다 주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마 그 게스트로 초대가 되면은 아마 PD님들이나 작가분들이 제일 좋아하실 것 같아요, 느낌이. 맞아요. 처음에 이상한 얘기 해가지고 했다가 뭐지 했다가 또 얘기해주니까. 그러니까 작가들이 제일 고민되는 것들이, 이런 프로그램을 만드는 작가들이 아이디어를 만들어서 그것들을 이제 그 네. 스토리화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그분들도 맨날 했던 분들이랑 얘기하다 보면 이게 한계가 있는데, 이시안 교수님 같은 분 오면은 거기다가 막 덮어주시니까 대본에 없는 것까지 다 말씀해 주실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안에 들어있는 게 많으실 네네네. 테니까, 예, 그런 분들 때문에 되게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네. 요거 좀 다른 얘기인데 네. 그 정말 그 생방송을 6년을 했었어요. 어떤 생방송? 직업 방송에서. 아, 직업 방송에서. 네, 생방송 6년 게스트를 하고 그때 지금은 이제 제마저씨로 유명해진 김태진 씨. 아, 그거 같이 하셨었어요? 네, 그분이 MC고 제가 게스트해서 이제. 그거 지금 리포터 많이 하셨고 유명하신 분 말씀하신 거죠? 예. 지금 제마저씨로 떴죠. 그렇죠,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친해졌거든요. 근데 그렇게 6년을 해서 했는데 나중에 이제 TVN에도 나가고 네. 약간 좀 그 직업 방송이나 이런 거 말고 일반 방송. MBN이라든가 이런 예능에 딱 나가니까 네. 그거 잠깐 나간 거 보고 알아보는 거예요. 6년 동안 한 건 아무도 모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아, 그래서 이제 생각했죠. 아, 방송은 그냥 네. 큰 거 하나 하는 게 훨씬 낫다. 그래서 지금 제가 직업 방송에 얘기해도 되나 하면서 다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잘하셨습니다. 네. 잘하시면 되고요. 게스트 말고 내 이름을 단 프로그램 아니면 안 한다고 딱 선포를 했더니요. 네. 이제 일이 끊겼죠. 근데 그렇게 좀 이렇게 좀 작은 방송국들 같은 경우는 진짜 그 타겟팅을 해서 하는 것들은 좋긴 한데, 네. 그러니까 뭐 인지도를 알리거나 또 뭐 그 인지도를 통해서 다른 활동하시는 데는 좀 어렵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도 꽤 오랫동안 활동을 했는데 그 피디수첩 살짝 지나가는 거 그게 훨씬 커요. 그렇죠, 그렇죠. 뭐 20년 동안 연락 안 했던 애들이면 연락을 하고 막. 딱 그 PD 수첩 나온 날 저랑 카톡하고 있었잖아요. 예. 네, 카톡했었는데 와, 뭐 제가 이제 사실 그때 네. 그 우리 빠숑님이 저한테 이제 물어봤어요. 딱 네. 그 뭐 이렇게 저를 소개할 만한 그런 게 있냐 해서 제가 이시안을 검색해 보라고 하려다가 너무 네. 건방진 것 같아서 아이 뭐 건방져. 예, 나름 뭐 이렇게 했는데 예. 와, 그날 그 검색어 1위 하셨거든요. 빠숑님이. 제가 감히 그런 얘기를 했다가 정말 큰 코 다칠 뻔한 그런 날이었습니다. 그래도 그런 방송은 안 나오셨었죠? 네. 비자발적인 방송. 그렇죠. 타이적인 방송은. 네, 아무튼 지상파라고 하는 게 엄청나더라고요. 네. 시청률이 높지도 않은 것들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청률이 높은 지상파 같은 경우는 어마어마했다는 생각이 해봤었습니다. 네. 최근에는 이제 이 도서 소개 유튜버로서 진짜 맹활약하고 가고 계시기 때문에 좀 책 얘기를 해봤으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마침 최근에 나온 책이 노력하긴 싫은데 성공은 하고 싶어라는 책입니다. 네. 되게 임팩트 있게 잘 만드셨습니다. 이게 진짜 이분 장점이요. 쏙쏙 넣어주시는 게 장점인 것 같아요. 책도 그래요, 심지어는. 책도 네. 너무 예쁘고. 여기 표지 디자인 누가 하신 거예요, 이거? 제가 한 건 아니고요. 예. 표지 디자이너가 했겠죠. 너무 제목도 상큼하고 네. 책도 너무 상큼하고 이거 선물하기 너무 좋고요. 네. 갖고 다니기도 너무 좋고. 예. 그만큼 팔려야 되는데 말이죠. 아마 이 방송 나게 되면요. 네. 아마 좀 많이 팔리실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책이 워낙 좋아요. 네, 그래서 책 얘기를 좀 감사합니다. 해보고자 하는데 네. 이게 어떤 얘기냐면요. 지금 이제 현대를 살아가시는 분들이 좀 많은 고민들이 있을 텐데 이분들의 고민 중에서 좀 대표적인 고민들을 좀 대리 만족하게 뽑아주셨던 것 같아요. 네. 노력하긴 쉽고 열심히 살긴 싫은데 성공을 하고 싶고 돈도 벌고 싶고 잘 살고 싶고 그렇죠. 이런 니즈들을 잘 담긴 표현인 것 같아요. 이게 제목을 누가 정한 거예요? 그게 비하인드가 있어요. 그게 제목이 제일 중요하다. 책은 중요하죠. 되게 중요하다라고 해서 네. 제목을 이제 투표해 하려고요. 특히 제가 유튜브도 하니까 또 이제 그때 또 애들 막 특강을 하고 있어가지고 네. 유튜브에서 한 100명 정도 투표를 했고요. 네. 이쪽 대학 저쪽 대학에서 특강 100명에서 네. 300명 정도 그 투표에 참여했어요. 그 정도면 유의미한 표본입니다. 네네. 네, 좋은 조사네요. 네, 딱 했는데 예. 그래서
그러니까 1위부터 5위까지 제가 다 넣었거든요. 네네. 처음에 1위가 아마 때로는 도망가고 싶어 이런 얘기들. 나 그냥 성공 안 할래 이런 것도 있었고, 네네. 도망치는 건 때로는 도움이 된다. 이런 것들이었어요. 네네. 저는 이게 1위 할 줄 알았어요. 네네. 왜냐면 제가 이제 대학생들 많이 만나니까 이런 정서가 지금은 1위일 것이다라고 네. 해서 했는데, 사실은 노력하기 싫은데 성공하고 싶어는 그 1위부터 5위, 그 제가 투표하는 그거 안에 없었어요. 그럼 어떻게 나온 거예요, 이게? 근데 이제 네 번째가 무슨 미친 세상에 아무것도 안 하고 살아남기 이런 거였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친 세상에서 제정신으로 살아남기. 네, 그거였거든요. 근데 네. 이게 그 기획자분께서 네. 이건 너무 교수님 이거 너무 그 매뉴얼 같지 않아요? 노빈슨의 그 무인도 생존기 이런 거 같은 느낌이라서. 네네. 그래서 제가 이거 올리기 직전에 네. 그럼 바꿀게요 하고 어차피 4위로 한 거니까 이건 아무도 안 할 거다 생각해서 정말 30초 만에 대충 만든 게 이 제목이에요. 진짜요? 네. 또 제목이 너무 좋은데. 네. 야. 다른 건 그냥 거의 하루씩 생각해가지고 딱딱 넣은 건데 이거는 맞아요. 네. 네. 노력하기 싫은데 딱 해가지고 빨리 올려야 되니까 네네. 했는데 와 깜짝 놀란 게 네네. 다른 거는 한 10%? 근데 얘만 50%가 넘어요 투표가. 와. 그래서 압도적인 투표로 네. 제목이 됐습니다. 야, 이게 진짜 SNS 활용하시고 네. 인기 있는 유튜버니까 그렇게 또 적극적으로 올리셨지. 근데 아무튼 제목이 너무 좋아서 네. 제목만으로도 좀 대박에 쳐야 되는데 이 출판사가 홍보를 안 한 것 같아 보니까. 맞아요. 네. 출판사 뭐 합니까 이거? 근데 이름은 되게 큰 출판사인데 시사저널 뭐 하고 계세요? 자기 건 아니라고 바쁘고 예. 옛날 출판사가 좀 그렇더라고요. 예. 제가 깜짝 놀란 게 그 사람들이 이제 이북은 언제 나오냐고 네네. 물어봤죠. 출판사한테 이북은 언제 나와요? 그랬더니 예.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왜요? 낼 계획이 없었던 거죠. 요즘 이북 시장 굉장히 커지고 있는데. 요즘에 제가 알기로는 조그만 출판사는 이북부터 낸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종이책을 안 내는 출판사도 많아요. 네. 그래서 그리고 이런 옛날 출판사들이 어떻게 네. 생각하냐 하면 종이책과 이북을 내면 종이책 수요를 잡아먹는다고 생각을 해요. 카니발리즘. 근데 사실은 이북 수요랑 다르거든요. 확대하는 거죠. 네네. 시장을 확대하는 다른 건데 그 정도로 좀 그런 하여튼 옛날 스타일이라 좀 그렇습니다. 네, 이 책은 이북 나오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그러니까요. 저희가 이제 밀리의 서재하고도 연합을 해서 가는데 네. 그거 보면 인기 진짜 많을 것 같아요. 제목 자체가 일단 이게 피킹이라고 해야 되나? 네, 넣어서 그렇죠. 장바구니에 넣는 네. 딱 그 표지도 그렇고. 네, 어떻게 좀 그렇습니다. 많이 추천해 주세요. 밀리의 서재. 알겠습니다. 책이 어떤 내용이냐면요. 지금 이제 목차가 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 네. 목차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온 경우가 없는데 지금 25가지 챕터가 있는데 각각에 대한 얘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1챕터는 꼰대의 탄생, 그래서 젊은 꼰대는 어떻게 탄생하는가에 대한 얘기를 쫙 풀어주신 다음에 거기에 이제 관련된 책으로서 이제 호밀밭의 파수꾼 이렇게 좀 표현을 해주시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책을 보면서 제목은 들어봤지만 내용을 잘 모르는데 이렇게 서로 시너지도 보니까 책도 한번 읽어보고 싶고 그런 욕망이 들게 하는 책이에요. 내용도 너무 좋지만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좀 몇 가지만 시간상 다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죠.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꼰대의 탄생을 딱 읽어봤는데 꼰대의 육하원칙이 너무 재밌었어. 그래요? 꼰대가 뭡니까? 예. 제가 생각하는 꼰대는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다 나이 문제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 생각을 절대로 바꾸지 않는 사람. 이게 젊은 애도 그렇고 그렇죠. 그 나이의 문제가 아니고 근데 나이가 드시면 경험과 경력이 쌓였기 때문에 그런 확률이 좀 높은 것뿐이고요. 사실은 그래도 젊은 꼰대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무슨 얘기를 했을 때 그건 절대 아니야. 그거 자기 생각만 하고 자기 얘기만 하니까 어차피 저 사람 말을 들을 필요가 없으니까 어떻게 하면 내 얘기를 전달할까. 이런 사람들은 소통을 하자 그러면 저 소통 좋아합니다라고 말하는데 이 사람 말을 듣는 게 아니라 내 얘기를 잘 전달하는 게 이 사람은 소통인 거예요. 그러네요. 그래서 이런 꼰대들이 정말 많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꼰대들이 자기가 꼰대인지 몰라. 그렇죠. 걔가 꼰대인 줄 아는 방법이 있나요? 그 위에 계신 분들은요. 네. 그 밑에 있는 친구들이 나한테 좋은 말만 내가 들어서 좋은 말만 계속 해주고 있다. 네. 그러면 자기가 꼰대라서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살아가면서 나쁜 말을 들을 수밖에 없잖아요. 네네. 우리 집에 가면 가족들이 나한테 하는 말이 사실은 그게 네. 평균이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밖에 나오면은 다 좋은 말, 뭐 좀 탁월하십니다, 뭐 좋은 선택입니다 이런 말만 해주면요. 그거 진짜 안 좋은 거예요. 저는 꼰대인 것 같아요. 그래요? 여기 보면 꼰대의 육하원칙이라는 부분이 나와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한번 좀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육하원칙이 보통 이제 그 who, when, what, how, where, why 이런 것들을 이제 육하원칙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who는
내가 누군 줄 알아?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꼰대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when인데 왕년에 그렇죠. 왕년에 내가 어렸을 땐 이런 얘기하면 뭐 꼰대가 되는 것 같고 그러니까 what은 뭐 뭘 안다고 네가 그다음에 뭐 how는 어떻게 나한테 이래? 어떻게 감히 네. where는 이제 어디를 감히 뭐 이런 거고 why는 내가 그걸 왜 뭐 이런 마인드를 갖게 되면 꼰대라고 합니다. 되게 재밌게 표현이 돼 있고요. 네. 이런 분들한테 추천한 책이 호밀밭의 파수꾼이었어요. 네. 근데 이 호밀밭의 파수꾼은 정말 제목을 많이 들어봤어요. 네. 일반인들은 많이 들어봤는데 제가 한번 이거 방송 나오기 전에 물어봤거든요. 네. 제 지인 10명한테 제목은 다 알아. 내용을 아무도 몰라. 맞아요. 심지어는 주인공 이름도 몰라. 왜냐하면 내용을 몰라도 주인공 이름을 아는 경우는 많잖아요. 그렇죠. 네. 뭐 로미오의 줄리엣 같은 경우는 로미오와 줄리엣이고 이런 것들. 그러니까. 해리포터는 해리포터잖아요. 네. 근데 이거는 일단 제목에 사람 주인공 이름이 안 나오기 때문에. 호밀은 아니니까 이름이. 파수꾼. 네. 호밀밭의 파수꾼이 어떤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엘리트 청소년이에요. 네. 그러니까 집이 뭐 잘 살고 그런 애라 근데 이제 막 방황하는 거죠. 근데 자기는 그냥 이대로 살면 말하자면 명문 그런 학교도 다니고 해가지고 그냥 네. 크는데 그런 부분들이 싫은 거예요. 네. 그래서 2박 3일 정도의 가출 이야기입니다. 그 학교에서 이제 쫓겨나가지고 네네. 집으로 돌아가는데 그때 네네. 이제 한꺼번에 안 들어가고요. 네. 그리고 이제 뭐 자기가 가진 돈으로 그 뉴욕이거든요. 뉴욕을 네. 전전하다가 동생을 몰래 불러서 동생한테 나 이제 어디로 떠난다 네네. 하는데 동생이 가지 말라고 딱 잡고 그래서 남아있는 네. 그 내용만 보면 그런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이렇게 히트했는지 도대체 가족 이야기 같은데 이해가 안 가시죠? 네네. 그러니까 이 친구의 고민이 딱 사춘기 소년들이 하는 딱 그런 고민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네. 에이 제길 뭐 세상이 왜 이래 하는 그런 거 있죠. 그러니까 흔히 얘기하는 뭐 중이병 네. 네.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네. 공감 있게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청소년기에 이걸 보면서 네. 와 뭐 완전 공감가 이런 식으로 이제 읽게 되는 책인 거죠. 네. 그러면 이건 진짜 추천할 만한 책이네요. 청소년들한테. 청소년기에는 그렇고요. 예. 근데 나중에 이제 어른이 돼서 보면은 네. 아유 참 귀여운 것들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요? 그러니까 되게 명작일수록요. 네. 어렸을 때 읽은 거랑 나중에 읽은 거랑 느낌이 달라요. 그래요? 네. 네. 그 호밀밭의 파수꾼 같은 경우는 제목만 보면 되게 어려운 내용일 거다. 철학적인 내용일 거다 생각했었는데 야, 그런 우리의 일반적인 고민을 담은 그런 책이었네요. 네, 동생이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나 도망갈 거다. 네. 그러니까 그 동생이 꼬마 여자애거든요. 네네. 그래서 오빠는 되고 싶은 게 뭔데? 뭘 하고 싶어? 그랬더니 호밀밭에 가서 파수꾼이나 되려고. 그래서 호밀밭에 파수꾼이에요. 근데 거기가 애들이 이제 뛰어노는데 네네. 저쪽으로 못 가게 낭떠러지 같은 데 못 가게 막는 거 이제 호밀밭에 파수꾼이라고 네, 표현한 그렇죠. 거거든요. 그런 걸 하고 싶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네. 예, 아무튼 여기 추천한 책으로서 호밀밭의 파수꾼을 말씀해 주시면서 네. 꼰대가 될 가능성을 경계하는 사람들에게 이 책을 추천한다 라고 말씀하셨고요. 네. 꼰대가 되고 싶지 않은 소년이 청년으로 성장하면서 겪은 가출기로 순수에 대한 동경을 다시 생각하게 해준다. 네. 단 꼰대가 되기 싫은 주인공 홀든 콜필드는 이미 충분히 어른들이 하는 짓을 흉내내고 있다는 것이 감상 포인트다. 너무 요약도 잘해주셨던 것 같고 지금 설명해 주신 것들도 충분히 공감이 됐고요. 네. 호밀밭의 파수꾼은요 한번 본인도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동생분들이나 자녀분들한테 한번 추천해 주셔도 그렇죠.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예, 이런 식으로 25개의 얘기가 펼쳐져 있습니다. 네. 되게 재밌죠.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 호밀밭의 파수꾼도 확실히 이해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좀 구체적인 이게 꼰대에 대한 얘기구나 이런 부분들을 얘기할 수 있잖아요. 네. 예, 그래서 좀 정말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이건 이제 김난도 교수님과의 얘기가 나와요. 네. 네. 제가 이제 김난도 교수님과의 얘기 나오면서 제가 좀 궁금하셨던 게 뭐냐면 당연히 트렌드 코리아로 워낙 유명하시고, 그쵸. 굉장히 트렌드 책에 어떻게 보면 입지적인 분이시고 지금도 뭐 제일 유명한 책이기도 하는데 이제 저는 이 트렌드 코리아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김난도 교수님이 썼던 유명한 책이 하나 있잖아요. 그렇죠. 예. 아프니까 청춘이다. 예. 네. 좀 개인적으로 아시니까 그 얘기를 여쭤보고 싶은데 네. 사람들이 이게 좋아도 많이 하셨지만 공격도 많이 하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아프니까 청춘인데 뭐 어쩌라고. 뭐 그래서 대안이 뭔데 내지는 뭐 우리가 뭐 참아야 돼 뭐 이런 식으로 공격하신 젊은 사람들이 많았었잖아요. 네. 그 얘기를 다 들으세요? 들으셨나요? 상처 받으시죠? 들었죠. 들으셨고 상처 받으시진 않으셨어요? 상처 받으셨죠. 받으셨어요? 네. 그래서 SNS 그때 한참 많이 끊으셨던 것 같고요. 끊으셨었어요? 네, 거의 뭐 SNS가 이제 다 그런 거니까. 근데 이런 거죠. 그러니까 아프니까 청춘이다의 그 워딩이 사실은 그
받아들인 거 이렇게 받아들인 거잖아요. 청춘은 아플 수밖에 없는 거야. 니네가 아픈 건 당연한 거야. 아프고 니네 감수해야지. 뭐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니까 그런 건데 네네. 사실은 그런 얘기가 아니라 네가 지금 아프지만 이것도 다 지나가는 과정이니까 괜찮다. 그러니까 청춘은 아파야만 한다는 아니거든요. 아파야만 되는 건 아닌데 네, 아파야 된다라고 그러니까 많이 오해했다는 거죠. 아픈 친구들한테 이제 그런 얘기를 해주는 건데 그게 이제 그 워딩 자체가 너무 좀 그 상황과 이 책이 나올 때는 이 워딩이 정말 잘 맞는 힐링이 필요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베스트셀러가 된 거죠. 근데 시대가 5년, 10년 사이 확 바뀐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는 어쨌든 힐링하고 그러면 자기가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는데 점점 내가 뭘 한다고 해서 될 수 있는 세상이 아니다. 이거는 어른들이 이렇게 세상을 만들어 놓은 거 아니냐. 뭐 일자리가 뭐 예전에 100개 필요했는데 지금 2개밖에 안 필요해. 그럼 100명이 지금 졸업을 하고 그러는데 98명 어떡해. 그쵸, 뭐 이런 어떤 구조적인 문제에 부딪히면서 약간 저거에 대해서 공감을 이제 못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엄청 공격을 하는데 문제는 그 책을 그러니까 그 공격하시는 분들의 반 정도는 그 책을 안 읽은 사람들이고 나머지 반 정도도 그 책을 읽었다기보다는 사기만 했을 거예요. 실제로 읽으신 분은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오해하진 않으시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김나도 교수님은 제가 안타까운 게 그걸 또 책에도 쓴 게 정말 저는 롤모델.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하는 게 어떤 정보를 이해하고 뭐 이렇게 전달하고 그런 거면 사실 김난도 교수님이 그런 것에서 이제 거의 독보적인 존재잖아요. 트렌드 코리아가 그런 거니까. 그런데 너무 겸손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경험해보지 않고 만나보지도 않고 보지도 않고 비판만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저 제목을 보면 굉장히 꼰대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정말 겸손하시고 제가 아는 어른 중에 이렇게 배려를 잘하시는 분도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런 위치에 계신 분이 겸손하고 배려심 있고 그러니까 더더욱 더 존경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것 때문에 대한민국은 좀 필요한 멘토, 정말 청년들한테 필요한 멘토를 좀 잃고 있는 건 아닐까. 그런 안타까움이 있어서 썼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이 워낙 유명하신 분이긴 한데 제가 이제 혹시 만나 계시면 그 말씀을 전달해 주시면 참 좋겠다 생각을. 그냥 더 많이 나와주셨으면 좋겠다. 왜냐면 신비주의처럼 보여서 더 그런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요즘에 워라벨 자기도 이제 나이도 드시고 하니까 워라벨도 있어가지고 너무 힘들게는 못한다. 근데 이런 게 있어요. 제가 예전에 그 트렌드 코리아도 좋지만 이런 거 한번 어떠세요라고 제안드린 게 뭐냐면 타임지 보면 세계를 이끈 100명 해가지고 막 발표하고 그러잖아요. 그쵸. 그런 것들을 한국에서 한번 한국을 이끈 100명 해가지고 발표를 하는 거. 우리 같은 사람도 할 수는 있지만 아무도 관심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지금 하는 게 지금 매경이나 한경에서 뭐 경제인 100명 이런 거 매년 발표하거든요. 그런 거. 그다음에 시네21에서는 파워 뭐 영화인 뭐 이렇게 한 거. 그런 거죠. 그리고 약간 또 언론이 들어가면 약간 정치적인 성향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거에서 중립적이면서도 좋네요. 이렇게 할 수 있는 백인 뭐 그런 거를 하면 좋지 않을까. 그 나름의 지표를 다 선정해서 제안을 드렸는데 일단 첫 번째 그거라면 공격을 자기가 많이 받을 것 같고 일단. 두 번째는 그런 걸 했을 때 이제 또 영업을 해야 된다는 거죠. 맞아요. 영업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그런 건 이렇게 연구소 설립한 다음에 필요하면 저도 해드리고 많이 하면 좋잖아요. 그랬더니 이거는 그 자기가 대표인 자기가 가는 것과 그냥 일하사람이 가는 건 다르다. 맞죠. 그러니까 내가 영업할 건 해야 된다. 이걸 하게 되면 그러니까 남한테 맡기고 뭐 대표네라고 이렇게 폼 잡으실 생각이 전혀 없는 거예요. 이걸 하면 내가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경제학자가 맞으시고 비즈니스맨이시네. 맞네요. 그래서 이제 뭐를 안 벌리겠다. 벌리면 이제 저희가 워라벨이 너무 힘드니까. 트렌드 코리아에 나온 것들을 그대로 추천하고 계시는. 그렇죠. 근데 아무튼 좀 개인적으로 아쉬웠던 게 좀 더 소통을 많이 했으면은 저도 그 오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좀 사람들의 오해를 좀 풀어주시고 더 좋아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었어요. 그냥. 제가 그래서 예전에 제 에세이 내면서 교수님 근데 에세이는 이제 안 내세요? 그랬더니 굉장히 그 농담조로 웃으시면서 내봤자 뭐 아프기만 하고 안 내려고 그러시더라고요. 아프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중년이 되신 건가요? 알겠습니다. 제가 그 유튜브 보면서 재밌었던 게 뭐냐면은 일본에 가셔갖고 현지에서 방송을 해주신 적이 있으세요. 맞죠? 그래서 이제 일본 작가들 얘기를 해주시면서 일본 작가 중에서 제일 유명하신 분이 무라카미 하루키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 되게 재밌게 봤었는데 이 책에 보면은 이제 14챕터에 보면은 그 무라카미 하루키 책을 소개해 주신 챕터가 나와요. 상실의 시대. 근데 이제 상실의 시대 같은 경우는요.
정말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무라카미 하루키 책을 읽어보신 분들은 다 아시는 책이고, 심지어는 하루키를 몰라도 워낙 유명했던 책이었는데, 그것도 제가 다 물어봤어. 네. 주변 사람 10명한테 물어봤는데 읽은 사람이 2명이야. 그 10명이 다 같은 사람 아니에요? 아니, 그 10명 다 같은 사람이죠 지금. 네. 2명밖에. 그러니까 이 책도 유명도에 비해서 책도 네. 많이 팔리긴 했는데 생각보다 안 읽은 거예요. 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건? 아마 2명 읽으신 분은요. 예. 그 아마 무슨 내용이라고 기억하냐 하면은 예. 아마 되게 야한 것만 생각날 거예요. 맞아요. 야, 정확하구나. 맞아요. 그거 어렸을 때 읽으면 되게 하여튼 똑같은 얘기였어요. 심장 쿵닥쿵닥 하면서 들었던 그 얘기 아니냐. 네. 왜냐면 와타나베라는 친구가 이제 그런 어떤 성적인 것들을 많이 하는데 그렇죠. 그 이유가 그러니까 왜 상실의 시대냐면 얘네들이 이제 그런 그 운동권 뭔가 목적 있고 한참 달려가던 시대에서 네. 이제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지고 그런 네. 운동의 목적이 없어진 시대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난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네네. 그런 목적이나 살아갈 어떤 기준들이 상실된 시대가 와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일본은 전공투 세대라고 하는데 네. 그런 어떤 투쟁의 세대, 네. 다음의 세대들이 겪는 그런 어떤 가치관 아니면 그런 것들의 상실에 대한 얘기예요. 그런 거 이제 대놓고 이제 막 하는 건 아니고 네. 그래서 이 친구가 겪는 방황인 거죠. 네. 그걸 이제 어떤 여성들로 좀 은유적으로 표현하기도 하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그 후밀바테 파스쿠니 청년기, 청소년기 방황이라면 요거는 이제 그 다음 단계 네. 20세, 30세, 20세 수준의 방황에 대한 얘기입니다. 근데 제목이 네. 이 상실 시대가 한국에서 만든 제목인 거죠? 맞아요. 예, 원래 원 제목은 노르웨이 숲. 근데 제목 자체가 일단 너무 기가 막히지 않았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건 번안이 돼가지고 잘 된 제목이고 예. 왜냐하면 노르웨이 숲 하면은 사람들이 안 봤을 것 같아. 네, 맞아요. 노르웨이 관광책인가? 막 이러면서 안 봤을 것 같고요. 예. 근데 우리도 그게 맞았던 거죠. 왜냐면 90년 우리는 그 한 10년 정도 뒤인데 90년대 그쵸. 초반에 그 대학에 들어갔던 친구들은 80년대 그 막 운동하던 세대와는 다르거든요. 맞죠. 예. 네. 그러면서 80년대 선배들이 와 하면서 뭔가 그 결의에 차고 네. 인생에 대해서 뭔가 잘하는 그런 선배들이었잖아요. 네. 그런 선배들 밑에서 얘네들은 아닌 거예요. 너무 저 선배들은 어른 같고 나는 되게 애기 같은데 네. 근데 사실 뭐 운동에 그런 관심이 있는 건 아니고 네. 그럼 나는 지금 뭐 하지? 대학에서 지금 뭘 하는 거지? 네. 그래서 90년대 세대들이 엄청 공감하면서 봤던 거예요. 아, 네. 그러네요. 네. 좀 저희하고도 좀 연관이 돼 있고 그러네요. 예. 근데 실제적으로 가보셨잖아요. 무라카미 하루키가 잘 가는 재즈바를. 무라카미 하루키의 단골바. 단골바. 네. 너굿바. 예. 하루키를 보시지는 못했어요. 보지 못했고요. 거기 네. 그 네. 주인과는 얘기를 좀 했습니다. 아, 네. 하루키 얘기도 하셨어요? 그분이요. 네. 약간 이렇게 이 방송 안 들으실 테니까 네. 이렇게 표현하면 그렇지만 약간 네. 관종기가 있으셔서 처음엔 일본 사람들이 되게 그런 걸 싫어하거든요. 관종 싫어하죠 보통. 그리고 예. 그런 촬영이나 이런 것도요. 미리 허가를 받지 않으면 네. 잘 안 해주는데 네네. 그날 정말 촬영하려고 간 게 아니라 네. 저녁 때 여기 무라카미 하루키 단골바니까 네. 내일 요 앞에서 배경으로 살짝 찍고 네. 오늘은 이제 술 한잔 하자. 그래서 딱 들어가서 네. 있는데 한번 말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분이? 제 친구가 네. 또 일본어 굉장히 잘하니까 이 친구가 뭐 한번 얘기해보자라고 네. 해서 딱 얘기를 했거든요. 네네. 그래서 한국에서 왔는데 여기 촬영을 해도 되겠습니까 했더니 네. 좀 앉아보라고 해가지고 한 20분 30분을 예. 뭐 자기가 어디서도 나왔고 한국 사람 누가 이제 여기서 책도 썼고 뭐 하면서 네. 그 얘기를 다 소개를 해주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러면서 이제 얘기가 잘 돼가지고 지금은 손님들도 있고 그러니까 내일 네. 문 열기 전에 와서 1시간 정도 시간을 줄 테니까 촬영을 해라.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잘 촬영이 됐습니다. 아무튼 요 내용이요. 그 유튜브에도 있으니까 네. 한번 가시면 이제 더굿바가 어떤 건지 보실 것 같고요. 네, 시한책방 검색하시면 됩니다. 네. 아무튼 상세 시대 같은 경우는 저도 이제 그 학생 때 봤던 것 같은데 네. 아무튼 이데올로기 혹은 이념 또는 경제적 추구 같은 것들의 우상화 속에서 개인적인 취향과 생각, 가치 그리고 성 등에 집중하는 상실의 시대는 새로운 개인주의자 세대의 등장을 알리는 신호탄 같은 소설이다라고 좀 정리해 주셨고요. 네. 그걸 아까 풀어주셨습니다. 네. 이게 훨씬 말씀으로 해주시니까 좋잖아요. 네. 유튜브를 꼭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실 시대도 그렇죠. 유튜브에 있으니까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이거 개정판 내실 때 네. 그 QR 코드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쵸. 다 있잖아요. 그러네. 그러니까 다 유튜브에 있는 책들이니까. 좋은 아이디어 감사합니다. 네, 붙여주시면은 아마 책이랑 유튜브랑 서로 시너지를 주고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책 소개는 그냥 살짝 붙은 거라 나중에 요즘에 나오는 쾌락 독서처럼 제가 또 아예 그 독서에 집중한 책을 낼까 해가지고 제가 거기까지 생각을 안 해봤거든요. 근데 좋은 아이디어 같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언급해 주셨던 김태진 씨와의 또 그 내용이 나와요. 존버 정신이라고 나오는데 노력. 그 다음은 존버 정신이 발휘할 때다.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존버 정신은 이제 다 아시는 분도 많겠지만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이해수 씨가 한번 써가지고 굉장히 유명해졌죠. 이해수 씨가 썼는데 그걸 해민스님이 리트윗해가지고. 그랬나요? 네네. 그래서 이해수 씨가 쓰면 그 말이 되게 그런데 해민스님이 그 얘기를 하니까 정말 임팩트가 있었거든요. 그렇죠. 존나게 버티기. 존버 정신에서 그건데 태진 씨는 진짜 저 방송을 같이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매일 저는 금요일마다 하지만 그 친구는 월화수목금 해가지고 매일 생방송이었어요. 아침마다. 진짜. 근데 자기 뭐 일정도 있고 한데 그거를 매일매일 맞춰가면서 지금은 보니까 소속사에 들어갔는데 매니저도 없으니까 보통 리포터들이 보통 그런 거 없죠. 머리 같은 것도 다 자기가 해오고 의상도 그렇고. 맞아요. 그러다가 또 한 번은 거기가 그러니까 예산을 많이 주는 데가 아니어서 원래 남자 MC 여자 MC 하다가 여자 MC가 빠졌어요. 그럼 2인분을 해야 되는 거야? 제가 보니까 2인분이 아니더라고요. 한 3인분 되더라고요. 진짜요? 왜냐하면 둘이 있으면 이 친구가 얘기를 할 때 나는 그 다음 걸 생각을 한다든가 생각할 시간이 질문을 생각하는 맥락을 생각을 할 텐데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혼자서 막 하니까 근데 되게 힘들거든요. 이거를. 이걸 또 이제 다 해내고 버티고 그러다가 작년인가 자기가 이제 그 무슨 퀴즈 프로그램을 하게 됐다. 인터넷에서 하는 건데 하루에 뭐 15분 하는데 그걸 매일매일 가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요? 집이 일산 쪽인데 강남까지 매일매일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해도 되나? 저는 오히려 부정적으로 너무 힘드니까 지금도 힘든데 그래가지고 그 친구가 늘 하는 말이요. 자기는 이제 그 행사라고 하죠. 행사나 그 스케줄은 그 동방신기인데 수입은 육각수다. 그런 얘기 늘 했거든요. 예전에. 육각수를 무시하시는 건가요? 동방신기에 비해서는. 근데 게다가 이것까지 하면은 이거 진짜 어떻게 하려고 해서 약간 좀 말리는 축이었는데 한번 해본다고 했어요. 그게 이제 잼라이브거든요. 그러니까 대박 터졌잖아요. 완전 대박이었죠. 뭐 제가 봤을 때도 한 10만 이상 들어왔던 것 같은데 맞죠? 그 잼아저씨라고 또 유명해지고 이 친구가 처음 했을 때 대표님 좀 와보라고 해가지고 제가 갔었을 때는 몇백 명, 몇천 명이 했었던 때예요. 그래서 이거 되면은 100만 원 받겠는데 하면서 열심히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나중에 뭐 동접 10만 명 막 이러니까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제 또 계속 잘 풀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연예대상에서 이제 수상 소감할 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희 가슴이 찡했던 게 자기도 연예대상에 매년 왔었다. 한 10여 년 동안 매년 왔었다. 그것도 취재하러 왔었겠죠. 하지만 여기 계신 분 사이에 있지 않고 저 밖에 복도에서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그 추운 데서 이렇게 버티고 있다가 돌아가면서 계속 되게 춥대요. 춥고 어둡고 오히려 스포트라이트에서 더 이제 그 음향이 더 차이가 나잖아요. 맞죠. 그러면서 거기서 한참 대기하다가 돌아가는 길을 생각하면서 이게 내 방송 인생 같구나 라고 생각을 이제 10년째 그렇게 하다가 근데 사실 거기서 이제 그만두고 다른 걸 할 수도 있었는데 버티고 끝까지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스포트라이트 안에 들어가가지고 연예 대상에서 상까지 타면서 수상 소감을 하니까 저는 그 친구를 같이 옆에서 보고 그러니까 그게 더 찡하더라고요. 그러네요. 그래서 이제 존버 정신이라고 따로 소개를 해서 챕터에 넣습니다. 그러면서 소개해 주신 책이 고도를 기다리면. 그렇죠. 이 고도를 기다리면도 제 주변 분들한테 10명한테 물어봤거든요. 아무도 안 읽었어요. 아무도. 제목은 다 알아. 그 10명 이름을 좀 다 하나하나. 고도를 기다리면 어떤 내용이에요? 되게 간단해요. 고도를 기다리는 내용입니다. 고도가 사람 이름이에요? 몰라요. 그러니까 블라드미르랑 에스트라공이랑 두 명이요. 계속 우리가 여기서 뭘 하고 있지? 고도를 기다렸잖아. 맞다 하면서 계속 고도를 기다려요. 그러다가 이제 다른 사람들 럭키나 다른 사람도 지나가기도 하는데 기본적으로 고도를 기다립니다. 근데 고도가 안 와요. 소년만 와서 고도 씨가 오늘 못 오고 내일 온다고 합니다. 계속 그런 것만 하다가 계속 그 기다리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고도가 뭐냐? 이 사무엘 베켓인가 아마 작가 이름일 텐데. 그렇죠. 그 나중에 미국에서 이제 희곡으로 상영을 할 때 만들 때 그 연출이 물어봤대요. 작가한테 고도가 도대체 뭐예요? 그랬더니 작가가
그걸 알면 제가 책에 썼겠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누구나 네. 무언가를 기다리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뭐 빵이 될 수도 있고 돈, 네. 수입, 명예, 그렇죠. 권력이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이 될 수 있으니까 네. 내가 생각하기에 내가 가장 기다리고 갈망하는 것들을 고도로 딱 놓고 그것들을 자기가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네. 저는 좀 특이하게 저는 고도가 죽음이 아닌가. 아, 그렇죠. 사람은 누구나 고도를 기다리지만 100% 오는 거니까 네. 누구한테든. 네. 절대로 죽음은 그 오늘 오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살아있으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고도는 절대 오지 않는다. 항상 온다고는 하지만 내가 살아있을 땐 절대로 오지 않는다. 그렇죠. 살아있는 동안은 안 오죠. 네, 네. 그러네요. 네. 그래서 고도를 기다리며를 좀 해석하면 좀 말이 되지 않나. 아, 그러네요. 그건 제가 제안한 해석입니다. 야, 멋지십니다. 어떻게 죽음은 살아있는 동안은 안 오죠. 야, 진짜 그렇게 결국은 만날 수가 없네요. 그러면서도 인간은 죽음을 기다리거든요. 그렇죠. 기다릴 수밖에 없으니까. 예. 네. 근데 그럼 슬픈 얘기네 그럼. 약간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중요한 건 예. 그러면 기다리는 것 자체만이 하나의 목적이 되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네. 그 기다리는 과정이 중요해지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과정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얘기하고 이런 과정들이 되게 중요해지면서 네. 좀 그러면 뭐 좀 다르게 인생을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돼서 네. 제가 아까 1부에서 제가 요청드렸다고 하는 것들 네. 제가 주요 책들을 여쭤볼 테니까 한 두세 줄로만 요약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미리 얘기를 좀 해놓지. 갑자기 삼행시 하는 거랑 똑같잖아요. 네.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유튜브에 118개의 유튜브 동영상이 올라와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근데 다들 진짜 꼭 들어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거는 본인들만 보지 마시고요. 자녀분들 있죠. 자녀분들 그렇죠. 보게 되면은 이게 자녀분들도 독서 그런 기록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런 분들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다 이게 세계 문화, 그다음에 고전 명저, 그다음에 뭐 한국 문학도 있고요. 또 과학 기술에 대한 것도 있고요. 이게 다 교양 도서예요. 네. 그래서 숙제하는 고등학생들이 많이 듣습니다. 예. 아, 그래서 이게 30만이 나온 거예요. 알겠습니다. 아까 총교사 예전은 했으니까 총교사 예전 다음으로 제일 많이 보셨던 방송이 사피엔스였어요. 사피엔스요? 예. 사피엔스가 어떤 얘기입니까? 사피엔스는 인간이 이제 세 가지 혁명을 거치면서 이제 진화했다라는 얘기인데 이제 앞으로 그러니까 인간의 진화에 대한 얘기인 거죠. 그래서 앞으로의 진화 방향은 어떨 것인가에 대한 예측입니다. 근데 이 사피엔스 직전에 총균세라는 책이 있었잖아요. 아까 총균세 외전이었고 총균세랑 사피엔스랑 다른 게 뭐예요? 총균세는요. 그 과거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백인들이 사실은 그 유럽이라든가 미국 해가지고 세계를 제패하고 있잖아요. 왜 그렇게 됐는지, 왜 아프리카나 제3세계는 아니었는지에 대한 얘기인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얘는 환경 결정설이에요. 환경 결정. 그러니까 딱 정말 그 살기 좋은 환경. 그다음에 전염병이나 이런 것들도 말하자면 가축이 있고요. 그러니까 환경이 좋으니까 가축이 살고 가축과 같이 사니까 전염병에 내성이 생겨서 그래서 유럽인들이 남미에 갔을 때 가축을 데리고 갔는데 그 가축에서 옮긴 전염병 때문에 남미 인구의 90%가 죽어요. 그러니까 걔네들이 군사력이 강해서 또 아니고. 한 600명 갔었는데 처음에. 그쵸. 거기에 밀도 없고요. 아메리칸 인디언들이 참 아이러니한 현실이에요. 아메리칸 인디언들이 몇 천만 명 있었대요. 그렇겠죠. 근데 그 전염병 때문에 죽었대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그 입으로 그 전염병 걸린 도포도 막 죽으랬다며.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들. 결국 환경이 지금의 이런 걸 만든 거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아, 그럼 총균세랑 사피엔스는 읽어볼만 합니까? 일단 두께 자체가 너무 두꺼워서. 필독이죠. 필독인데요. 재미있어요? 네, 정말 재밌고요. 좀 그래도 이게 너무 나한테 이제 좀 접근성이 떨어진다라고 한다면 사피엔스가 좀 더 쉽고 좀 더 재밌어요. 그러니까 쉬운 건 아닌데 총균세에 비하면. 총균세는 좀 쫙 퍼져가지고 어렵긴 한데요. 처음에 그럼 사피엔스를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총균세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좀 우리가 제목만 듣고 내용을 알기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이기적 유전자라는 책이 있었어요. 예, 이것도 이제 서울대 학생들이 가장 많이 읽는 책 중에 하나잖아요. 이기적 유전자가 뭐예요? 그러니까 사람 이게 그거는 스카이캐슬에 그 얘기를 해야 되는데 맞아요. 스카이캐슬에 나와요. 스카이캐슬의 예서가 그걸 보면서 야 이기적 유전자 이거 유전자 단위로 사람은 이기적으로 설계돼 있다. 그래서 내가 이기적으로 1등을 하고 그런 게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아니라는 거죠. 그럼 뭐예요? 개체의 이기성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이기성은 내 개체의 이기성이 아니라 내 유전자의 이기성이거든요. 유전자는 나 좋은 유전자를 밑으로 전파하고 살아남는 게 목적이니까
때로는 개체가 희생이 되기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전체 차원에서 그 새 같은 얘기를 들 때 그 뭐 독수리가 새를 잡아먹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새 무리가 가면은 한 마리가 높이 떠가지고 새가 독수리 같은 게 오면은 굉장히 큰 소리를 내요. 네. 그 경고를 하는 거죠. 그렇죠. 대신 이 새는 독수리한테 오히려 더 타겟이 되죠. 그렇겠네요. 그런데 이제 다윈의 유전자설에 의하면 네. 이 새 행동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 개체는 자기가 유리하게 되어야 하는데 이거는 이런 이타적 행동이 이해가 안 되잖아요. 네. 이기적 유전자는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새는 이 집단을 보호하는 목적이 더 강한 거예요. 이 유전자가 이 집단 안에, 내 유전자 이 집단 안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희생이 되어도 개체적으로 희생이 되어도 이 유전자 전체가 보존이 되니까 그러니까 이런 이타적인 행동을 한다. 사실 그런 내용이거든요. 우리가 알고 있던 거랑 다른 얘기네. 그렇죠. 예서가 한 얘기가 틀린 거네, 그럼. 완전 틀렸죠. 그러니까 오히려 개체 이타성을 설명하려고 만든 이론인데 그 얘기한 건데 뭐 그러니까 개체가 그러니까 인간이 이기적으로 행동하는 게 이해가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하니까. 그래서 그렇게 오독하시는 분이 정말 많아요. 그럼 이거는 책을 읽으면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네. 난 읽어봤는데 왜 이렇게 이해를 못했지? 물론 오래전에 읽긴 했는데. 죄송합니다. 사람마다 다르네요. 이기적 유전자를 읽고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지금 정리해 주신 거 들으니까 이게 더 좀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그 서양 사람들이 너무 퍼져서 써요. 하나의 얘기를 증명하는데 너무 사례들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이게 좀 집중이 좀 떨어지거든요. 좀 특징들이 좀 그런 게 있는데 그래서 읽은 척 책방을 보시면 그러네요. 어려운 책은 보신 다음에 책을 보시면 좀 더 눈에 들어오고 아니면은 책을 읽은 다음에 보시면 정리가 되고 해서 그런 도움 받았다는 분들이 많죠.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물리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었거든요. 학생 때는. 지금은 이제 부동산으로 넘어갔는데. 조금 다르네요. 최근 들어와서 책을 많이 읽다 보니까 물리학을 조금 더 재밌게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었어요. 근데 보니까 그 스티븐 호킹의 시간의 역사에 대해서 하는 게 있으시더라고요. 스티븐 호킹이 어떤 학자인 거예요? 뭘 증명하고 주장한 학자인가요? 얼마 전에 블랙홀 촬영이 돼가지고 블랙홀이 사진으로 처음 촬영이 돼가지고 화제가 됐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블랙홀이라는 존재를 처음 알아차린 사람인 거죠. 우리가 지금 블랙홀은 뭐 영화 제목에도 사랑의 블랙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일반적으로 쓰는 말이거든요. 이 말을 처음 만든 사람이라고 보시면 돼요. 블랙홀이라는 이론을. 블랙홀이 뭐예요? 특이점인데 중력이 너무 강하니까 중력에 가면 인력이 강하잖아요. 주변의 모든 것들을 다 인력 안으로 빨아들여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빛도 입자이면서 파동을 가진, 그러니까 약간 입자니까 약간이라도 이게 무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빛까지도 이제 빨아들이는 거죠. 빛이 빨아들여지니까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눈에는 그게 안 보이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그걸 이제 뭐 그러니까 구멍이 뚫린 듯이 막 그럴 거다라고 생각해서 블랙홀이라고 부르는 거죠. 어떻게 이렇게 알기 쉽게 설명해 줄 수가 있죠? 네, 아닙니다. 그러면 이제 혹시 상대성 이론도 설명해 줄 수 있어요? 상대성 이론은요.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하면 시간이 상대적으로 흐른다는 걸 처음 증명한 이론이에요. 아인슈타인. 그러니까 시간은 사람들이 누구나 시간은 되게 공평하다. 누구한테나 같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빛의 속도 이상으로 달리면 시간이 오히려 그 안에서 더 늦게 흐른다. 그런 이론을 처음으로 얘기한 거예요. 근데 그거랑 스티븐 호킹의 이론이랑 배치가 되나요? 아마 그러니까 빛에 대해서 속도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저는 물리학 아주 깊이 들어가면 모르겠는데 그렇죠. 저희 학자가 아니니까. 그런 것 상대성 이론이 나왔기 때문에 스티븐 호킹의 이론도 나오고 그게 바탕이 돼서 그 다음 단계로 갔다라는 거죠. 제가 지금 굉장히 비전문가로서 전공자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설명해 주시니까 사람들이 좋아하죠. 근데 저는 영화가 더 그런 역할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영화? 어떤 영화? 왜냐하면 그 인터스텔라 보면 인터스텔라. 이 상대성 이론을 한마디로 보여주는 장면이 있거든요. 거기 두 명이 그 물의 행성에 내려갔다가 그 제대로 못하고 물을 한번 탁 파도를 휩쓸려 가지고 원래보다 한두 시간 정도 늦게 귀환을 하거든요. 맞죠. 그랬더니 우주선 안에 뭐 몇십 년이 흘러 있었다. 그렇죠. 그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게 이제 시간의 상대성. 그렇죠. 그 별의 중력이 워낙 강하니까 빛이고 시간이고 다 빨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시간도 늦게 흐른 거죠. 그 자기 딸이 늙어서 죽을 때 아빠랑 만나는 거잖아요. 아빠는 하나도 안 늙었는데. 그러네요. 그리고 이제 제가 좋아하는 영화 중에 하나가 프라하의 봄이었어요. 프라하의 봄이 원제목이 참을 수 없는 존재 가벼움이잖아요. 어려서부터 야한 것만 좋아하신 거 아닌가요? 거기 나오는 그렇고. 남자 배우 너무 사랑하고 여자 배우도 워낙
좋아했죠. 여자 배우가 아마 줄리엣 비노시일 거예요. 그렇죠. 예쁘죠. 네. 남자 배우는 저거잖아요. 남자가 누구더라? 모이칸, 마스터로이칸 뭐지? 우리가 꼭 다니엘 데이루이스. 남자 주인공이 다니엘 데이루이스고. 그랬나요? 예, 너무 좋아하는 배우 중에 나와서 예, 제가 좋아했었는데 이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에 보면 4명의 주인공이 나오잖아요. 네. 근데 이걸 주제가 뭐예요? 그거 되게 어려워요. 진짜 그거는 제가 베스트셀러 상위권이 계속 올라있는데 걔는 왜 온라인인지 저도 이해가 안 될 정도로. 네네. 그러니까 존재가 가볍기도 하고 무겁기도 하거든요. 네. 이게 니체를 많이 응용하는데 니체의 영혼회귀라는 게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인생이 너무 무거운 거죠. 네. 이 영혼회귀에 빠지니까. 그거를 우리가 견딜 방법은 가볍게 하는 거거든요. 네네. 그럼 여기 나온 그 4명이 한 명은 굉장히 가볍게 접근하고 한 명은 무겁게 접근하는데 뭐 그 성에 대해서도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고 인생 자체에 대해서 진지한 사람이 있고 좀 가벼운 사람이 있고. 근데 재밌는 건 무거운 사람과 무거운 사람이 만나지 않아요. 무거운 사람은 가벼운 사람한테 끌리고 가벼운 사람은 항상 무거운 사람한테 끌려요. 그래서 저는 이게 소설적으로는 그래서 인생은 가볍다, 무겁다가 아니라 결국 인생은 무겁고 가벼운 것이 같이 있는 것. 그러니까 서로에게 끌리는 것이 아닌가. 그런 교훈을 주는 책이 아닌가 싶더라고요. 한 번에 이해됐어요. 내가 이 소설을 2번 읽었는데 이걸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까? 이 작가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건가 고민을 했었는데 제가 생각했던 고민들을 그 말씀으로 풀어주셨던 것 같습니다. 야, 너무 재밌었어요 오늘. 감사합니다. 제가 일부러 자꾸 많은 책을 여쭤봤던 것들이 여러분들 들으시면서 아는 척 하시라고. 그렇죠. 시안 책방의 목적처럼 어디 가서 아는 척 하시라고. 이렇게 되면 책 읽은 티 나잖아요. 그리고 책 읽어보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시안 책방 보시면 아마 더 빨리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저희 그 지식 편의점 시안 책방이거든요. 많은 지식을 좀 쉽게 전달해주는 목적으로 만들었는데 그 중에 한 코너가 읽은 척 책방이에요. 어디 가서 읽은 척 할 수 있게 도와드린다. 근데 사실은 이렇게 듣다 보면 자기가 읽고 싶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좀 그게 너무 잘 돼서 굉장히 책방 이미지가 강해졌는데 그래서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이렇게 많이 좀 찾아주시니까 항상 감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려고. 그리스인 조르바. 굉장히 인기 있는 캐릭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남자 뭐 이런 대표적인 캐릭터라고 하는데 마초죠, 마초. 근데 저는 봤을 때 굉장히 그냥 뭐 이기적이고 어떻게 보면 왜 저런 남자가 있는지 그렇죠.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개인적으로? 저도 사실은 읽을 때 되게 불편했어요. 네. 조르바가 특히 여성을 대하는 거라든가 너무 자기밖에 모르고 근데 이제 그거를 사람들이 지금 캐릭터로는 좀 인기가 없을 것 같은데 지금부터 한 10년, 20년 전쯤에 그런 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셨던 캐릭터인데 자기밖에 모르니까 구속된 게 없거든요. 자유로워요. 자유롭다. 모든 것에서 자유로워요. 직장, 일, 뭐 결혼, 아기 뭐 그런 것도 다 하고 그냥 자유로워요. 그 자유를 너무 동경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보기엔 너무 소설적으로 그래도 형상화가 좀 심하지 않나 하는데 그것도 니체예요. 니체의 그 초인설에 의하면 그러니까 사람이 이제 살려면 나름 자기가 깨달음이 있으면 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낙타 단계, 사자 단계, 어린아이 단계로 간다는 거예요. 그렇죠. 깨달을수록. 낙타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풀만 뜯어먹고 일만 하고 그 다음 단계가 사자 단계인데 사자 단계는 조금 일에서 자유로움을 얻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가 처음 회사에 들어가면 사원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결정할 것도 없고 하라는 거 시키는 거잖아요. 이른바 쪼렙이라고 하는데 그게 낙타 단계라면 그 다음에 좀 부장쯤 되면 자기가 결정할 것도 있지만 그래도 회사 안에 속한 건 맞잖아요. 그래서 약간 그런 사자 단계. 근데 어린아이 단계는요.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 자유롭게. 원하는 거 뭐 그런 것들을 표출하고. 그래서 이런 걸 거쳐가지고 초인 단계로 간다가 이제 그 니체 얘기인데 그렇죠. 니체의 어린아이 그 초인을 가장 잘 구현한 게 조르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니체를 아는 사람이 이런 게 바로 그런 거구나라고 봐야지 그나마 재밌지 안 그러면 너무 제멋대로고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낙타 사자도 아니고 보통 낙타거든요. 그렇죠. 낙타가 보기에 이런 사람들이 이해하기는 좀 힘들거든요. 사회 규칙도 없고 막 그러니까. 제가 낙타였네요. 저도 낙타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연관을 해주시니까 이게 이제 융합이 돼야지 이게 소설도 훨씬 이해도가 빠르고 우리가 활용하려고 클 것 같네요. 보니까 단순하게 그리스인 조르바를 보게 되면은 저런 나쁜 놈 이런 생각밖에 안 드는데 니체 얘기 아까 낙타, 사자, 초인 단계 얘기를 해주시고 딱 얘기를 다시 들어보니까
그러네요, 맞네요. 그 니코스 카잔스키가 니체 연구가고요. 처음에 책을 시작할 때 니체를 가지고 쓴다라고 하고 시작을 해요. 네네. 그래서 이제 뭐 딱 연결될 수밖에 없죠. 사람은 이래서 배워야 돼. 그래가지고 진짜 그래서 읽은 척도 할 수 있고 지적인 척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요. 네. 추천하실 책이 좀 있을까요? 제가 그런 얘기 굉장히 많이 듣거든요. 좋은 책 있으면 추천해달라. 네. 그런데 저는 좋은 책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저한테 굉장히 좋은 책이 이 사람한테 별로 안 닿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저는 손에 집어들어서 읽는데 자기한테 잘 읽히는 책이 좋은 책이다. 네. 그러니까 좋은 책을 읽어야 된다라는 막 강박관념에 인문학 책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머리도 안 들었는데 막 읽고 있으면 이거는 진짜 필요 없는 일이거든요. 시간 낭비예요. 제가 잃어버는 시간을 찾아서 한번 도전했다가 프로스트. 실패했고 율리시스를 한번 도전했다가 네. 한 3분의 2까지 읽었는데 네. 도저히 못 참겠더라고요. 3분의 1만 해도 대단한 거죠. 네. 그래서 남들이 좋은 책이라는 게 좋은 책이라기보다는 그리고 또 저는 책은요. 이게 좀 길어지긴 하는데 제가 1년 동안 운영하면서 가장 느낀 게 그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읽은 거랑 지금 읽은 거랑 달라요. 저도 공감합니다. 100% 공감합니다. 그거 맞아요. 그럼 왜 다르냐 하면 책에 써 있는 걸 내가 읽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생각나는 걸 책을 통해서 내가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예전엔 여기에 공감이 갔다면 지금은 요거보단 요게 공감이 가는 게 내 마음이 여기에 비치는 거거든요. 그럼 좋은 책이란 건 그런 나의 마음을 잘 들여다볼 수 있게 해주는 책. 그러니까 일단 읽혀야 되고 내가 이해가 돼야 되고 뭐 그런 책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너무 감사한 말씀이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나이 먹어도 책을 읽어보고 과거 읽었을 때 다시 한번 읽어보는 것들도 완전 달라요. 그 제일 유명한 게 노인과 바다는 10대, 20대, 30대, 40대가 다 다르대잖아요. 그 말씀도 한번 들어보고 싶었는데 노인과 바다가 그러니까 미국 문학사상 가장 위대한 소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유가 그런 이유인 건가요? 그렇죠. 어떤 것 때문에 이렇게 좀 달리 보이는 걸까요? 연령대마다. 그게 어렸을 때 읽으면 정말 노인이 멍청이에요. 그냥 이게 이런 아무 생각도 없이 고기 잡는데 막 가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그런데 이제 20대, 30대, 40대가 되면서 그 고기라는 게 결국 나의 인생. 그러니까 내 인생에서 내 인생을 가장 잘 사는 방법은 머리 안 굴리고 그냥 하루하루 주어진 대로 저렇게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나이가 들수록 노인한테 공감을 많이 하게 된대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아직 그 20대, 30대이신 분들도 아직은 뭐야 이게 이러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결국은 바다라는 게 세상이고 그 노인의 그 공감도가 높아질수록 내가 좀 더 경륜이 생기고 사회에 대한 그 고기를 잡고 그런 일들이 내가 결국 여태까지 인생에서 해왔던 일들을 보니까 결국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루하루 나한테 주어진 저 과제를 완수하면서 살아가는 거다. 그래서 노인이 그냥 하나하나 정말 충실하게 이렇게 하는 것들이 나갔다. 내일도 또 회사에 가야 되는 나갔다.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공감을 많이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해밍웨이. 아무튼 노인과 바다도 또 마지막까지 이렇게 해서 이해를 하면서 정말 깨알 같은 방송 나올 것 같고요. 이 방송 아마 이것도 시기를 타지 않는 내용일 테니까 많이 좀 돌려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아울러서 노력하긴 싫은데 성공은 하고 싶어. 이 책하고 꼭 그 시안 책방 같이 보셔야 됩니다. 유튜브. 그래야 시너지가 나니까. 그리고 저희 팟캐스트랑 같이 들으시면 아마 시너지가 날 것 같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가끔 제가 궁금한 책 있으면은 여쭤보려고 부를게요. 네, 알겠습니다. 꼭 나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언제든지요.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대한민국 대표 팟캐스트 플랫폼 팟빵에서 가장 자신 있게 추천하는 특강 대한민국 부동산 투자의 정석을 소개합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부동산 전문가 파숑 김학렬 소장의 명품 강의입니다. 누가 대한민국 부동산 투자의 정석을 들어야 할까요? 어떻게 부동산 공부를 시작하셔야 하는지 모르시는 분들, 강의장에 가기 어려우신 분들, 실속 있는 내 집 마련을 하려는 분들, 알찬 임대 생활을 하려는 분들, 대한민국에서 부동산 투자를 꿈꾸는 모든 분들은 꼭 들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총 5강 강의 중 1강은 무료 맛보기 강의입니다. 1강을 먼저 들어보시고 결제하시면 됩니다. 딱 책 한 권 가격으로 명품 부동산 특강을 여러 번 반복해 들을 수 있습니다. 파숑의 대한민국 부동산 투자의 정석, 여러분의 부동산 지식을 2단계 올려드릴 참 좋은 강의입니다.
빠숑의 세상 답사기. 안녕하세요, 빠숑입니다. 빠숑의 세상 답사기